저는 한국전자기술원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본부의 융합 신호를 맡고 있는 이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원래 저희 강연이 저희 본부의 본부장님이 오늘 발표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좀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한 본부가 8개 정도 본부가 있는데 소재 쪽 아까 같이 배터리 같이 하시는 연구센터도 있고 정보통신 쪽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쪽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를 이제 아우르는 본부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는 반도체 설계 쪽을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 주제인 AI 반도체 동향과 반도체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주어진 시간이 50분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좀 간략하게 좀 스킵하면서 이렇게 진도를 좀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AI 반도체 현황과 반도체 관련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 AI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반도체를 하는 입장에서 반도체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동향과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굉장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모바일 상에서 데이터들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같이 여러 다양한 용도에서 이제 인공지능들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 인식이나 동영상에서 객체 인식을 하는 서비스들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무인자동차에서는 주변 상황인지나 자율주행 관련된 다중 센서를 통해서 상황인지 혹은 객체 인지 서비스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공장 그리고 스마트 의료는 이 정도로 빠르게 고도로 동작할 필요는 없는 용도긴 하지만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에너지는 바로 경제적인 효과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한 공장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에너지 관리하기 위한 효율성인 서비스들을 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또한 이제 스마트 가전에서 기존의 단순 공작에 머물지 않고 주변 상황을 인지해서 좀 더 스마트한 서비스를 접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내재되어 있던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약 서비스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드웨어에서 감당이 안 되는 서비스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이나 반도체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의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사람이 부착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 소모가 이제 다른 부분에 비해서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에 비해서 굉장히 하이파워보다도 효율성이 중요시되는 고효율적인 동작이 필요한 부품 개발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이제 반도체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현재는 이제 단순히 어떤 디바이스의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나아가서는 조금 더 강화된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생활의 디바이스며 조금 개인화된 서비스들을 접목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지금 인공지능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이런 어떤 스페시픽한 용도도 있지만 조금 더 범용적인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소프트웨어한 부분 쪽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머물고 있는 단계도 있고요. 점점 반도체 기술 개발들이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들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어서 이러한 알고리즘 레벨에서 개발된 것들이 많이 이제 칩 레벨로 내려오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 자료들을 사실은 인공지능 역사부터 쭉 한번 봤는데 오늘 사실은 이제 제한적인 관계로 자료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실행 가능한 액셔너블한 인텔리전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차이냐면 기존에 단순히 객체를 인지하고 이런 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단순 객체인지나 상황인지가 아닌 조금 더 어떤 큰 디시전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능적인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그, 그 센서들도 조금 더 다양해지면서 데이터들에 대한 확보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 많은 데이터들 처리하기 위한 플랫폼에 대한 그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아직 진행이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인공지능은 아직도 초기라고 저희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인공지능 정의는 이제 다음과 같이 기계적 기계를 만드는 엔지니어링과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아직도 이렇게 약간 위크아이에서 학습을 통해서 지능의 한정 분야를 특정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제 보통 위크 AI를 정의하는데 이제 스트롱 AI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것들까지도 AI를 돌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연구가 돼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있고요.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지금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게 아주 베이직한 얘기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기본적인 인공지능은 사람의 어떤 신경 세포와 비슷하게 매핑을 하면서 이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경 세포가 다음 신경 세포로 넘어갈 때 당연히 시냅스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시냅스에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느냐. 다시 말해 사람이 자극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자극을 받으면은 조금 더 강하게 데이터들이 주고받는 거고 조금 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느슨하게 데이터가 오거나 데이터들이 안 오고 있으면 점점 이 강도가 약해지겠죠. 이러한 것들을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구현돼서 현재는 개발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제 인공지능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잡으면 이 인공지능 안에 기계학습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기계학습 안에 저희가 흔히 많이 듣는 딥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카테고리를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 통신 네트워크, 뭐 이더넷 같은 통신 네트워크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어떤 확률 기반의 배지 정리를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는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입력 데이터의 어떤 클러스터링, 어떤 정도의 분포를 보고 어떻게 분류를 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K-mean이나 KNN, SVM이라고 얘기하는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뉴런을 쪽으로 가상 모델 해가지고 계속 레이어들을 딥하게 쌓아서 돌릴 수 있는 이런 신경망을 저희가 이제 보통 딥러닝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지 크게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종류로는 클래시피케이션 어떤 것들의 레이블을 X를 놓고 Y가 어떤 거냐라고 추정하는 확률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클러스터링,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들의 어떤 경계선을 학습에 기반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이쪽은 A군에 해당하고 이쪽은 B군에 해당하고 이쪽은 C군에 해당하는 이런 식의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분집된 데이터나 레이블 Y에 대해서 특정에 맞는 추출하는 것. 가령 저희가 어떤 옵티마이즈된 값을 저희가 이제 어떤 값을 계산할 때 그걸 AI를 통해서 값을 추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최저간의 옵티멈 밸류를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나아가서는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둑이나 오목같이 이렇게 강화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테이지 저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반지도학습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강화학습도 종류가 또 구체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걸 리밸루에이션하는 그걸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이라고 했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대부분 지도학습으로 현재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학습을 하지 않았지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의 군집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중간에 반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지도를 일단 해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왔으면 새로운 데이터를 기존에 학습한 걸 기반으로 해서 학습한 값들을 다시 또 바꿔서 약간 트래킹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반지도 학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값과 그 다음 값들을 봤을 때 어떤 값으로 봤을 때 좀 더 리워드가 많을 거냐 이런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강화된, 그러니까 흔히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저희가 오목 같은 거, 바둑 같은 거 할 때가 이제 대부분의 강화 학습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크게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연구 개발은 이제 많이 강화 학습 쪽으로 지금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화 학습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도나 지도 학습에 비해서 네트워크 구조들이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걸 하드웨어로 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파워가 큰 컴퓨테이션 파워가 엄청나게 큰 게 필요한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재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로봇 청소기 이런 데는 대부분 이제 지도학습에 AI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저도 사실 역사를 한번 다시 좀 봤었는데 이런 역사가 이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은 딥러닝이라는 기능이 아예 없었고요. 그 초기에는 이런 단층 신경망을 모방한 형태가 일단 나왔었습니다. 근데 단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그 뭐 AND나 NOR나 이런 간단한 로직은 구현할 수 있을지언정 XOR 문제 같은 입력하고 출력이 서로 엇갈리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때 이제 유명하신 그 학자분들이 이거 안 된다 이론적으로 이제 그 한계를 제시해가지고 한 10년간 거의 정체기를 이제 가졌었고요. 그 한 정체기를 가진 다음에 한 80년대 후반쯤에 다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백프로페이션 개념을 적용한 레이어들을 조금 더 쌓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해결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또 부흥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가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된 게 기존의 딥러닝만 가지고는 계속 레이어들을 이렇게 쌓으면 쌓을수록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쌓으면 쌓을수록 잘못된 값으로 가는 어떤 로컬 미니멈 현상이나 오버피팅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이 레브라든가 앤드류 이분들이 CNN이나 다른 알고리즘 같은 걸 개발하면서 다시 한번 정체되었던 게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다고 이제 돼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히스토리는 반도체 설계를 하지만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은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약간 이런 업앤다운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 구글에서 이것들을 강학습을 표현하면서 그 하드웨어 발전이 반도체 개발과 맞물리면서 급속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반도체 개발들이 그 반도체 큰 폭이 엄청 작아지면서 그 칩 안에 그 컴퓨테이션 할 수 있는 그 파워들이 엄청나게 최근에 증가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딥러닝하고 많이 맞물려서 이런 어려운 좀 복잡한 인공지능 네트워크들이 그 반도체에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반대로 또 알고리즘 레벨에서도 조금 더 먹되고 서로 약간 시너지가 되면서 지금은 그 상승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흐름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게 기존에 이제 신경망들이 이제 문제가 다음과 그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의 부족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학습 데이터를 아시다시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자율주행용으로도 1시간 정도의 그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려면은 대략 그거에 한 100배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데이터의 레이블링 작업이나 데이터의 약간의 전처리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 처리하는 게 어마어마한 이제 부담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도 많은 자율차 쪽에서 레이블링 작업을 조금 더 인건비가 싼 동남아 쪽에 맡겨서 레이블링 작업들을 하고 있는 업체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학습 데이터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심각한 거고요. 또 학습 데이터들이 사실 제대로 된 걸 구축을 못했을 때 이게 오버피팅이 돼가지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잘 구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하면 또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든 학습 데이터랑 연관되는 문제여서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AI가 지금은 음성하고 영상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음성하고 영상은 사실은 약간 그 표준화된 어떤 이벨루에이션 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셋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셋을 통해서 많이 AI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데이터셋을 통해서 했던 거하고 인더스트리에서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셋과 실제 상황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불일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또 데이터셋을 확보를 해야 되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음성이나 영상 이외에 사실은 다른 인더스트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위한 또 AI를 개발하려면은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또 구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도 많이 연구 개발하지만 새로 항상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개발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컴퓨팅 파워 부족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이제 그 딥한 레이어들은 레이어 개수가 40개, 50개가 넘어가는 이제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 일단은 메모리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걸 돌리기 위한 컴퓨테이션 파워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굉장히 작고 가볍고 메모리도 작게 먹는 네트워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부터 다시 그 알고리즘부터 다시 재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또 하드웨어를 최적화하는 과정들을 따라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I를 개발하려면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부터 다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딥러닝에서도 많이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설계하는 알고리즘 쪽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걸 최적화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이제 현재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제 CNN이라고 불리우는 네트워크의 기본 한 슬라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RNN이라고 하는 또 다른 리커시브한 네트워크를 한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CNN 같은 경우는 약간 하나의 그 데이터의 그 스냅샷 같은 정도의 어떤 이미지 샷을 가지고 보통 비교를 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RNN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타임 베이스의 어떤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시간에 뭐가 났는데 그 연동되는 그 다음 시간에 어떤 거의 연계성의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확률로 판단을 할 때 보통 RNN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의 어플리케이션에 좀 달라지는 면이 있는데 그걸 딱 잘라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일단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CNN은 보통 이미지, 영상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연구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약간 보편성을 하기 위한 AI를 하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인터넷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거대 신경망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마치 이제 사람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크게 스페시픽하지 않게 어떤 범용적인 AI를 돌려보자라는 게 이제 하나의 방향이고 또 하나의 방향은 아예 굉장히 엣지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굉장히 작고 가볍고 파워도 얼마 안 먹는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개발하자. 크게는 이제 이렇게 두 방향으로 지금은 이제 연구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많이 얘기한 큐넷이라고 하는 강화학습의 한 예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이제 저같이 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컴퓨테이션 파워가 사실은 제일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 초기에 단층 신경망 같은 경우는 3밉스 정도의 어떤 스피드가 필요한데 이건 이제 인텔 386 정도가 이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항상 이게 조금 앞서고 있다가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실제 상용 제품들이 이런 요구사항을 조금씩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들이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게이트 쪄가지는 속도 좀 빨라지고 집중도가 좋아지면서 또 AI에 대한 병렬 프로세싱이 이제 들어와서 전문적인 GPU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학적인 이론들을 검증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아닌 개인 PC 혹은 개인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작은 서버에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일단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가 현재는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예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딥러닝 프로세서까지 현재는 개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시면은 그 아까 약간 범용적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QNet 같은 딥러닝 같은 기술을 늘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이런 컴퓨테이션 파워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그게 현재 기술 진행 속도를 보면은 몇 년 사이에 대부분 10배, 5배, 6배 정도의 그 엑시노스며 엔비디아며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도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단순히 CPU로서 개발했었는데 현재는 이런 딥러닝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딥러닝 네트워크를 커버할 수 있는 병렬 프로세서용의 칩들이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그 굉장히 높은 그, 이게 1 페타플럭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속도인데요. 이런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칩들이 현재는 개발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실행 가능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존 인공지능 모델의 문제점들을 분석을 하고 하드웨어의 발전이 또 필요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모바일 단말기에서 실현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그런 모바일 단말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에서 컴퓨테이션 파워를 얼마나 더 키울 수 있느냐가 이제 제일 큰 그 현재 인공지능 쪽에서는 반도체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인공지능은 사실은 이제 모델이 그 증명도 어려웠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서비스를 통해서 상업적인 성공을 일단 거두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게그 상업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이쪽 분야에 엄청난 지금 개발금과 투자가 지금 몰리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그 현재 알고리즘 파워가 좀 약하지만 계속 이거를 더 극복하기 위한 반도체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게 이제 그 반도체 개발하는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존의 AI들이 너무나 그 많은 메모리가 많은 전력 소모를 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최적화된 반도체를 개발해가지고 파워도 좀 작게 먹으면서 그런 디바이스 안에다가 AI를 좀 돌리기 위해서 그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이제 뇌 모방형 컴퓨터라는 게 이제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그 진짜 사람의 뇌처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 시도에서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의 기본은 다음과 같이 이런 앤드류이나 이안 라푼이나 요시와 반지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딥러닝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상업화에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구글 치프로 갔고 이분은 바이두 치프 갔는데 최근에 이제 그만두고 다시 돌아온 상태고요. 이분도 페이스북의 AI 그 치프 엔지니어로 갔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초기에 달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처음에 연구 개발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단순히 연구 개발에 머물지 않고 상업화에 다 성공을 해서 이게 AI가 실제로 그 굉장히 매출과 많이 연관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이런 개발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 개발들이 사실은 다 초기에 달파에서 미국에서 지원해줬다는 게 사실은 큰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정부 지원이 그냥 지원해서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제 이게 상업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달파가 처음에 지원을 할 때는 몇 년간은 커머셜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기간 이후에 아마 이게 커머셜로 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최근의 연구 방향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정말로 그 사람의 뇌처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한 방향이고요. 사람의 뇌는 아까처럼 이 시냅스라는 신경 말단에서 데이터들을 주고받는데 이 데이터들이 다음과 같이 약간 스파이크 형태로 데이터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가 얼마나 밀집하게 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 간격을 좀 벌려서 가느냐 이러한 몇 가지의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데이터들을 조금 더 강하게 보내고 좀 더 천천히 보내고 대신에 이게 거의 미세한 수십 밀리볼트에 해당하는 스파이크가 가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가 그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제일 이피션시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슷하게 좀 만들어 볼 수 없느냐라는 게 이제 반도체 특히 신소자 쪽에서는 많이 이제 연구되고 있어서 이런 주제로 이제 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학습 효율과 성능 개선을 위해서 그 약간 이제 딥러닝의 발전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층과 네트워크 구조. 그러니까 결국 모델링이죠, 모델링. 그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학습 알고리즘,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알고리즘과의 결합, 그리고 하드웨어 네트워크의 발전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그 AI를 한다고 그 벤처를 창업하시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회사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경우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칩 설계 그리고 뒤에 네트워크까지 이렇게 전체 풀스택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으면 AI 반도체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다른 어프로치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상용의 플랫폼에 넣어가지고 그 플랫폼으로 AI를 돌리는 그런 어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하시는 기업들은 이제 최근에 많이 생겼죠. 이게 그런 기업들은 그 알고리즘을 갖고 와서 최적화하는 과정을 조금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하고 완전 별개의 것이 아니고 그 하드웨어를 알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불일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빠르게 또 만들 수 있는 장점들이 있으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많이 그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2010년도부터 이제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스냅드래곤에 이제 이 기능들이 다 탑재돼가지고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초기에 그 이런 그 인공지능 쪽을 개발했었습니다. 현재는 이 제로스라는 이름은 쓰고 있지는 않고요. 다 스냅드래곤 8개로 현재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너럴 비전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초기에 이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런 이미지 인식을 기계학습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던 대표적인 회사였고요. 인텔도 마찬가지로 그 큐리라는 그 굉장히 저가의 MCU 칩에다가 인공지능을 탑재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웨어러블 같은 IoT에 쓰려고 인공 기술을 개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인터넷이나 그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메모리 컴퓨팅이라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몇 페이지 좀 만들었었는데요. 아마 발표 자료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공지능이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DRAM도 많이 써야 되고 내부에 칩 내 메모리도 많이 써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금 더 경량화시키고 파워를 적게 먹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그 니드가 많아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메모리가 굉장히 강점이니까 그 메모리를 잘하는 우리나라에서 AI를 접목시키면 어떻겠냐라는 게 이제 처음 스타팅 포인트였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메모리 안에서 컴퓨팅을 좀 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 그 처음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GPU나 FPGA 레벨에서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 뒤에 이제 NPU라는 게 생겨가지고 NPU, GPU, CPU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그 NPU의 활용이 점점점 커지면서 메모리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인메모리 컴퓨팅으로 이 NPU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이 사업의 취지였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 이런 IoT 디바이스들을 타겟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작년에 이제 예탈 통과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산업과기부 공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컴퓨팅 아키텍처 구조가 CPU가 있고 그리고 음성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IP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칩들은 이 신경망 IP들이 별도로 달려 있는 상태이고요. 이 칩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경망 칩이 외부에 있는 메모리 D램을 빈번하게 액세스를 합니다. 이 버스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버스가 계속 이 NPU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점유가 돼가지고
속도의 바틀렉도 되고 뭐 전력도 올라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아예 이렇게 바꿔버리자. 그래서 이 스피치하고 비전 안에다가 다 이런 MPU 기능을 다 넣어버려서 음성 인식도 요 안에서 처리하고 비전에서 어떤 패턴 인식도 이 안에서 처리하자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안에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메모리를 개발하다 보니까 반도체 공정하고 많이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해외하고 주요 반도체 그 노드들의 진행을 보면은 현재 2020년 타겟으로 보면은 TSMC하고 삼성이 지금 3나노 타겟으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인텔이 최근에 이것도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그 최근에 인텔이 파운드리 강하게 드라이빙하면서 5나노까지 2025년까지 만들겠다라고 이제 기사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최신 공정을 가지고 인메모리 컴퓨팅을 같이 접목시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뭐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메모리들이 있죠. D램도 있고 플래시도 있고 내부에 램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인메모리 컴퓨팅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S램, D램, M램, 플래시, P램, R램 여러 가지 메모리들이 있는데 이 메모리별로 다 지금 인메모리 컴퓨팅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플래시에서 인메모리 컴퓨팅을 개발했다고 올 초하고 작년에 발표를 한번 했었고요. 인텔 또한 그 P램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는 지금 개발 초기에서 그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마 몇 년 뒤에는 다 이제 이런 인메모리 컴퓨팅에 AI를 돌릴 수 있는 칩셋이나 어떤 모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은 이제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그 딥러닝 소프트웨어하고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 기술이 좀 접목돼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인베디드 플랫폼에서 어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그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기로 그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마지막에 정책 관련돼서 그 정리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그 단일 품목으로는 현재 1위죠. 그리고 약 3,700여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종사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도 16만 7천 명 정도로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지금 그 현재 공급망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또 갈수록 인력들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원천 소자 기술이며 설계 IP들이 칩을 만드는데 많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반도체가 거의 슈티지가 날 정도로 지금 수요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반도체를 개발하지만 TSMC나 이런 데가 지금 거의 풀 부킹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업체들이 아까 같은 인공지능 반도체며 이런 기존의 신사업들에 투자한다고 해서 거의 랏을 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연구개발하는 연구소나 학교 그리고 중소기업은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이제 지금은 슈퍼 사이클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다시 전쟁이 나고 이러면서 조금 더 안 좋은 시기로 좀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원래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는 약간 순환이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공급망이 지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 정책은 좀 국내 이런 그 공급망을 좀 회복하는 쪽으로 정부 지원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크게는 이제 신사업으로 4차 산업 실현을 위한 뭐 포스트 코로나나 디지털 뉴딜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정부 지원들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화물 반도체 관련돼서 전기차나 아니면은 군 쪽에서 쓰는 고주파 반도체 이런 쪽을 타겟팅하는 갈륨 나이트라이드하고 파워 반도체 쪽에 예타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사업들은 예비 사업으로 현재 상계평에서 과제를 공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최근에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고 그중에 특히 AI 쪽에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AI와 반도체가 굉장히 AI 알고리즘과 반도체가 서로 좀 크로싱돼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지금은 이제 공급망하고 조금 맞물려 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것들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정책들을 쭉 한번 2010년도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2010년도에 직영부 때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장비 육성 쪽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쯤 되면서 진행형 반도체 전략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그때 이제 산업부와 과기부가 같이 공통으로 발표가 되면서 2019년부터 이제 인공지능 쪽에 정부의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인력 양성 문제, 그리고 투자 전략,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많이 발표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그런 것들을 관여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지금은 생태계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플랫폼 같은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조금씩 보시면은 초기 때는 아무래도 이런 단순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조금 집중해 2017년 쪽에는 이제 이런 사업들이 조금 나왔었고요. 그때는 이제 인력 양성이나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한 회사도 사실은 그게 그 당시 때는 별로 없었고요. AI라는 컨셉도 사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이런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정부에서 거기를 전략을 수립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반도체 지원들이 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팹리스하고 파운더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고용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지원들이 되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수요업체와 얼라이언스를 맺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크게 5대 분야, 자동차, 가전, 에너지, 바이오, 기계 5개 분야에 대해서 수요 기업과 그리고 반도체 개발하는 쪽, 그리고 인력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얼라이언스를 산업부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이런 얼라이언스를 각 5대 분야별로 다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립을 한 다음에 거기 해당하는 R&D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해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민간 협력으로 다음과 같이 인력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초기 자금을 하기 위한 설계 공간하고 설계 툴 지원하는 사업들이 산업부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또 M&A 활성화를 위해서 반도체 상장 펀드까지 이제 만들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말쯤에 같이 나왔던 로드맵의 얘기인데요.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유사한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2021년부터는 이제 단순 기술 개발보다는 이러한 투자하고 창업과 그리고 인력 양성 쪽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표가 돼서 우리나라가 약간 생태계에 좀 복원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나라에서 이게 공급과 수요를 다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약간 일본 쪽 대응하는 소부장 이슈들도 같이 나오면서 국내에서 좀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는 게 조금 있어서 개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인력도 현장형 고급 인력, 뭐 설계 인력 이런 것들 좀 나눠가지고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도체 설계 트랙들을 만들어서 몇 개 이제 대학을 선정을 해가지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을 산업부, 과기부 모두 만들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과기부 쪽에서는 이제 AI 전문 반도체들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장기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K센서라고 해서 올 초부터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서 예탈 통과한 사업들이 지금 올해 사업들은 이제 결과들이 다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 약 7년간 K센서 사업 지원하기 한 사업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또 팹리스 반도체 업체들이 IP 프로그램이나 툴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 지원센터를 판교에 만들어가지고 설계 공간하고 설계 테스트 지원, 그리고 설계 IP, 그리고 설계 툴 같은 것들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일정한 공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반도체 수급 불일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슈퍼 오리돼가지고 칩을 넣을 수도 없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도체 R&D들이 종료를 연장하고 있고 또 기간 연장하고 있고 현재는 약간 그런 상태에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이나 이런 파운드리들도 많이 좀 이용하는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TSMC 말고도 다른 대안들을 이제 많이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듣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반도체 부품하고 모듈 쪽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 최근에 이제 이런 걸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화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국내 자체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 모듈 업체들이 국내에서 나온 반도체를 좀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하고 좀 다르게 이런 체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아무래도 2차 협력사가 굉장히 많죠. 각 소재 부품 장비별로.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가 사실은 이제 많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칩의 가치며 사업성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팹리스트 쪽에 많이 지원을 지금 초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 반도체 전략이라고 정부에서 이제 종합 반도체 전략을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K 반도체 벨트라고 해가지고 K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지도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각 K 벨트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좀 특화된, 특수화된 반도체 지원 전략들을 작성을 했었고, 반도체 제조 중심지 전략에서 인프라 지원, 성장 지원, 유기 대응력 계획들을 각각의 포인트들 전략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 전략들에 대한 R&D 프로그램들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K라고 만들어서 보시면은 판교 쪽이 이제 설계 쪽을 좀 담당하는 걸로 돼 있고 청주 쪽이 패키징 쪽 소부장 관련된 부분이 좀 벨트를 갖고 있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현재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부분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업 방향을 보면은 기존의 대형 사업들은 대부분의 경우 20나노 단기 상용화 사업들 그리고 산업 중심의 기술 개발 그리고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수위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민간 주도용으로 반도체 기술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또 반도체를 전공하신 분이 지금 과기부 장관으로 가셔서 반도체 쪽에 많이 힘이 실릴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민간 지도용으로 산업계를 타겟팅하는 반도체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앞으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 분만 질문 받을까요? 네. 있습니까? 네, KDM 용수형 이재우입니다. 아니, 잘못했습니다. 아까 K 전략에서 우수 인재 확보하고 배치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함께 재정할 때는 한국 시스템 반도체 국가대학교를 수용하면 안 되겠나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국 시스템 반도체 국가대학교. 아, 네. 네. 특성시설이죠. 네네네. 그래야지 인력 양성하고 배출하고 한국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해 않겠습니까? 그냥 인력 부족 그런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저희도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랑 이제 많은 R&D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반도체 쪽 지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AI 대학원도 많이 생겼고요. 지원이 많이 되면서 현재 반도체 쪽 대학들의 분위기는 학생들이 굉장히 오히려 지금 가고 싶어하는 랩에 더 나가고 싶어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대학
입장은 사실은 되게 좋은 분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지금 때로 새로 대학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대학교를 더 만드는 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요. 현재에도 사실은 각 대학마다 반도체 관련된 교수님들이 다 존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이제 속 깊은 내용은 그 존재한다는 그 말이 기존 틀을 유지하는 그런 그 레벨과 실력하고 최근에 나온 실력과 조직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대학교 안에 그걸 세우려면 그 대학의 조직 문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아주 그 굉장히 그게 나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삼성이 지금 돼 있는데 왜 기존에 있는 그 틀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틀을 만들어야 되죠. 이게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문제고요. 특히 AI 같은 경우는 워낙 융합적인 성격이 강해가지고 그게 이제 기존의 한 교수님이 커버하는 연구 영역을 넘어가서 그 융합으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대학들이 이제 조금 어려웠던 게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합쳐서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는 거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그거는 제가 안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그건 특성화시켜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많이 R&D를 대학들하고 회사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인력 부분이 기업들도 그렇고 어려움을 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그나마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